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학 잘 보내셨나요? 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는 다시 2학기부터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16쪽이 되겠습니다. 북방민족의 성장과 국제관계의 다원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정확히는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10세기 이후에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까지 배웠던 내용 어떤 내용들이었냐면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중국은 당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그죠? 신라의 삼국통일 전쟁에 당나라가 개입을 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당나라가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역사가 발전해 가는 동안 사상과 제도, 종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쭉 한번 분야별로 살펴봤던 것이 1학기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그 뒤에 당나라가 망해가는 과정부터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0세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중국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사의 난 이후에 당나라의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당의 국력이 쇠퇴하면서 성장했던 세력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절도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절도사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절도사 중에 하나였던 주전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당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각 절도사 세력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밑줄칩시다. 이른바 5대 10국이라고 하는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5대 10국의 분열과 혼란의 시대에, 자, 우리 중국 역사 보면은 계속 통일과 분열을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당나라가 망하고 다시 5대 10국으로 분열되었었는데, 그 분열기가 절도사였던 조광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밑줄 칠게요. 960년 송나라가 건국이 되고요. 그 송나라가 5대 10국의 분열기를 979년에 통일을 하게 되면서 통일왕조 당이 멸망했다가 5대 10국으로 분열되었다가 다시 송에 의해서 재통일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내용이 다 빠지고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 부분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다룰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왼쪽에 있는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해서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필기하실 분들은 대략 한 이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니까 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필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0세기. 자, 우리는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로 넘어가는 시기다라고 해서 이 시대를 이른바 당송교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755년 당나라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냐면은 이른바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었었냐면은요, 절도사였던 안록산과 사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켰던 반난이 안사의 난이에요. 이 두 사람의 성을 따서 안사의 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록산과 사사명의 성을 따서 이 사건을 안사의 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위에도 썼지만 바로 이 절도사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절도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쉽게 얘기해서 이들의 경우에는 지방의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방의 군 지휘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왜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켰느냐? 얘네들이 힘이 무척 셌기 때문입니다. 자, 얘네들이 왜 등장하고 왜 갑자기 힘이 세졌느냐? 이들의 경우는요, 자기만의 독자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자기만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세력이 등장하게 되느냐, 그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설명만 그냥 좀 해볼게요. 자, 왜 절도사라는 애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었느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나라가 무척 강력한 제국으로서 성립될 수 있었던 까닭은 당나라는 율령체제라고 하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율령체제를 통해서 당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던 핵심적인 제도 세 가지가 있었어. 뭐였지?
그죠? 2주 지나다 보니까 생각이 다 안 나겠죠. 그럴 수 있어요. 방황이 너무 길었잖아, 그지? 자, 첫 번째 뭐였었냐면은 균전제였어요, 그죠?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그것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보유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그들로부터 군사력을 징발하고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균전제라는 제도였어요. 기억나나요? 안 남았었고, 자, 그래서 균전제를 실시해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그들은 뭐 했다고? 세금 걷고 군대에 동원했다고. 자, 백성들로부터 세금 걷는 제도 뭐였어요? 세금. 그래서 조용조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을 걷었었죠, 그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군대에 관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이른바 부병제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죠? 자, 당나라가 왜 그렇게 돈이 많고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켰기 때문에, 땅을 줬기 때문에 걔네들이 세금을 잘 냈어요. 그래서 부국이 될 수 있었죠, 그죠? 또한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도 고스란히 백성의 의무였어요, 그죠? 그래서 부병제를 통해서 동원되는 군인들의 경우에는 의복이나 무기말은 누구 돈으로 해요? 나라 돈으로 해요? 자기 돈으로 해요? 나라 또. 네, 자기 돈으로 했었죠, 그죠? 왜냐면 나라에서는 이미 땅을 다 줬으니까, 그지?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부병제라고 하는 제도였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느냐? 자,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되다 보니까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은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데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나눠줄 땅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일부 권력자들이 나라를 속이고 개인적으로 점차 넓은 토지를 소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소유의 토지가 줄어들고 나누어줄 인구는 더더욱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누어줄 땅이 점차 부족해지다 보니까 아예 땅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균전제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걔네들한테 세금 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조용조도 실행을 못하게 되죠, 그죠?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지 않으니까 니네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나와라, 니네 돈으로 무기랑 의복을 마련해서 군대에 나와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부병제도 무너지는 것이고 당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나라를 지키긴 지켜야 돼, 그지? 그래서 당나라가 실시한 제도가 바로 절도사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유능한 장군이 있으면은 그 유능한 장군한테 나라에서 돈과 토지를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준 돈과 우리가 준 땅에서 나오는 세금 수입으로 뭘 하라 그러느냐? 자, 백성들한테 땅을 나누어 주지 못하니까 군대에 동원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죠? 하지만 나라 지킬 군인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냥 끌고 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렇죠. 돈을 주고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나라에서 준 돈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세금 수입으로 군인들을 고용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용된 군인들을 바탕으로 지방을 지키는 유능한 장군, 얘네가 바로 뭐냐면은 절도사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 자, 이 절도사에게 고용된 군인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군인들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황제에게 충성을 할까요? 나한테 월급 주는 절도사에게 충성을 할까요? 당연히 절도사에게 충성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절도사라는 애들의 경우에는 자기만의 돈과 자기만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세력으로 지방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나라가 율령체제를 통해서 강력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율령체제가 상당히 잘 만들어진 중앙 집권적 제도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방에서 이렇게 강력한 절도사라는 군인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돼, 이거는 대단히 지방 분권적인 성격의 군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지방 분권적인 군인들이 성장을 해 나가게 되면서 당나라의 국력은 더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힘을 키워서 일으켰던 반란이 바로 안사의 난이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안록산과 사선명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안사의 난은 성공하지 못하고 진압이 됩니다. 실패로 끝이 나게 돼요. 자,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당나라는 이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너무 많은 국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의 국력은 더더욱 쇠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이 절도사와 같은 세력들을 제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딱히 없어요. 그죠? 이 절도사라고 하는 세력들을 진압하려면은 또 다른 절도사를 만들어서 그 절도사를 견제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 그지? 자, 그래서 안사의 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도사라고 불리는 지방 곳곳에 있었던 장군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령 체제는 나날이 더 무너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율령 체제가 무너져 가게 되면서 정치 질서가 혼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탐관 오리 같은 애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들이 백성들을 핍박하고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뜯어가게 되고 이런 어떤 수탈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결국에는 뭘로 이어지게 됐을까? 정치가 혼란하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농민 백성들이라 그랬어.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정치가 혼란해지고 탐관 오리의 수탈로부터 고통받던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른바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875년에서부터 884년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대규모의 농민 반란, 당나라 말기에 대규모의 농민 반란이 바로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왜 이름이 황소의 난이냐? 반란을 일으킨 사람의 이름이 성이 황씨고 이름이 소여서 그런 거예요. 카오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서 이과 학생들한테 세계사를 가르쳤을 때 황소의 난도 수업을 했었는데요. 애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을까? 정말 안 들었을까? 네, 정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시험 문제 낼 때 정말 쉽게 낸다고 어떤 식으로 했느냐? 다음 사건의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문제를 내고 1번 황소의 난, 2번 젖소의 난, 3번 코뿔소의 난 이렇게 이제 시험을 냈었는데 그마저도 못 맞추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자, 아무튼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몇 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다고? 10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다고.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이 10년 넘게 진행이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 10년 가까이 당나라 정부가 농민들의 반란을 진압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만큼 당나라의 통치 질서가 망가져 있었음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황소의 난이라는 사건이었던 것이고요. 결국 황소의 난이 진압이 되긴 하지만 10년 가까이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서 나라는 정말로 완전히 망한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실상 당나라가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황소의 난을 겪으면서 당나라는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뒤에 907년 가게 되면서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던 당나라가 공식적으로 멸망을 하게 돼요. 누구 손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을까요?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어떤 세력이었을까? 그렇죠. 바로 절도사 중에 하나였던 주전충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당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6반에서 촬영하는 게 잘못했다. 아까 4반, 5반에서는 수업 태도가 이거보다 좋았는데 6반은 굉장히 수업을 전혀 한태기도 안 듣네. 어떡하지? 대답도 안 하고. 원래 6반 수업 태도 되게 좋지 않았나? 이렇게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6반에서 이게 마지막 시간이길래 6반에서 찍기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판이었나? 네, 할 수 없지 뭐. 그치? 기원 시작한 거. 아무튼 계속 해볼게요. 듣다 보면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치? 자, 아무튼 이 주전충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은 주온이었고요. 이 사람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황소의 부하였어요. 황소의 난도 사실 당나라 조정이 힘으로 제압한 게 아니야. 도저히 제압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했느냐? 머리를 써가지고요. 황소의 부하였던 주온한테 가서 돈이랑 뇌물 주면서 황소를 배신해라. 우리 편에 붙어라. 그러면은 너한테 관직도 주고 잘해줄게. 라고 이렇게 꼬드겼어요. 그래서 황소를 배신한 주온에 의해서 진압이 됐던 것입니다. 황소의 난이요. 그리고 주온한테는 너는 완전 충성스러운 신하야 라는 의미에서 전충이라는 이름을 내려줘요. 그래서 주전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절도사의 자리를 절도사의 자리를 받게 되는데 절도사가 되고 보니까 나라를 보니까 사실상 망한 거나 다름없는 나라예요. 내가 황제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당을 멸망시키고 주전충이 스스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당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절도사가 당시에 주전충 한 명밖에 없었을까? 아니었어요. 각각의 지방에는 저마다의 지방을 지키는 여러 명의 절도사들이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절도사들의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당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는 주전충한테 충성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 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나도 한번 황제가 돼보자 라고 했을까?
당연히 두 번째 후자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지방 곳곳에 있었던 여러 절도사 세력들이 나도 한번 황제돼보자 라고 하면서 독립적인 세력으로 활동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의 정치 중심지였던 화북에서는요 5개의 왕조가 연속으로 교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나라 이름 안 외우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그냥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주 전충이 당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운 나라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후량이었는데요. 자, 후량의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후량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후당입니다. 그런데 후당의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후당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후진이에요. 그런데 후진의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후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후한이고요. 후한의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후한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후주였어요. 이렇게 절도사들의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5개의 왕조가 화북에서는 교체가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개판이에요. 그죠? 저 힘 있는 절도사라면 누구나 황제해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던 때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중국의 남쪽 지역, 남중국 지역에서는요 쟤네들은 저렇게 지들끼리 황제하겠다고 싸우네,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짱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10명 정도의 절도사들이 저마다의 독립적인 정권을 세워서 활동을 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느냐, 화북에서는 5개의 왕조가 연속으로 교체되었고 남중국 에서는 10개의 절도사 정권이 성립했던 시기다라고 해서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5대 10국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 중국이 또다시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였으니 그게 바로 5대 10국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후주의 절도사였던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송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비록 본인 스스로가 절도사였지만은 지금 뭐 때문에 이딴 혼란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은요 바로 절도사들의 힘이 지나치게 강했다는 것이죠. 무인들의 군인들의 힘이 너무 강했던 게 문제라는 걸 잘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른바 문치주의라는 정책을 실시해서 절도사들의 힘을 제압을 하고요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5대 10국을 통일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게 돼요. 자, 조광윤은 그 일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죽게 되고요. 그의 동생이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고요. 그리고 그의 동생에 의해서 5대 10국이 통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당나라가 망한 지 대략 한 70년 정도 만에 다시 중국이 송나라에 의해서 재통일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당송교체기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10세기 이후에 중국에서 벌어졌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16쪽으로 돌아와 보도록 합시다. 자,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있었던 동안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자, 한반도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가 다시 신라 말의 왕권 다툼이라든지 진골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 등으로 인해서 신라가 후백제 후고구려로 분열이 되어 이른바 후삼국의 시대를 맞게 되고요.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새롭게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고려에 의해서 비추십시다. 936년 한반도가 재통일이 됩니다. 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동안 동아시아의 주변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북방 유목 지역에서는요 거란족이 비추십시다. 916년에 요 나라를 세웠고요. 또 11세기 초에는요 탕구투족이 비추칠게요 서하라는 나라를 세워요. 자, 원래 얘네 나라의 이름은 하였는데 우리 예전에 하라는 나라 배운 적 있어요. 기억나나요? 문헌상 최초의 왕조, 그지? 그거랑 한자까지 똑같이 쓰거든요. 옆에 보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탕구투족이 세운 하는 비교적 서쪽에 있는 하나라였어요. 그래서 과거 문헌상 최초의 하왕조와 구분하기 위해서 서하라고 씁니다. 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뒤에 12세기 가게 되면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요. 베트남의 대월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국가들이 새롭게 성립했던 시기가 바로 10세기 이후의 동아시아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남중남고를 나왔어요. 남중남고를 나오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남중남고에서 싸움질을 언제 제일 많이 할까?
사내 새끼들이 싸움 언제 제일 많이 할까요? 응? 싸움 제일 많이 할 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 하루에도 두세 건씩 싸워 한 반에서. 언제일까? 네, 1학년 1학기에 그렇게 애들 많이들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 청소년기에 사는 새끼들은 저거 있잖아. 동물의 왕국 보면 그런 거 있잖아, 그지? 사자나 오랑우탄 이런 거 보면은 그지? 지들끼리 서열 정리한다고 막 치고받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정말 그 남중남부 1학기는 동물의 왕국이랑 다를 바가 없다니까? 각 중학교, 각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애들이 아직까지 서열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지들끼리 서열 정리한다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워요. 좀 재밌는 거는요. 나중에 학교 짱 먹는 애들은 3월 달에 안 싸워. 3월, 4월 지나면서 이제 얼추 서열이 정리되면은 맨 마지막에 살아남은 한 2명, 3명 정도하고 싸우고 지가 짱을 먹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런 게 이제 동물의 왕국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야. 지금 10세기 이후에 동아시아 곳곳에 새로운 나라들이 생겼고요. 얘네들은 아직까지 서열 정리가 안 돼 있는 나라들인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10세기 이후에 국가들 간의 외교나 교육을 하면서 비추칠게요. 다원적인 국제관계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 간의 군사적인 대립과 충돌, 전쟁, 특히나 유목 국가들의 활발한 정복 활동 등으로 인해서 비추십시다. 상당히 불안한 국제관계가 전개되던 것이 10세기 이후의 동아시아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정리가 좀 됐나요? 자, 그래서 쭉 한번 10세기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앞으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통해서 차차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게 몇 분에 끝나나요? 15분이요? 네, 아직 시간이 20분 정도 남아있네요.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되게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어. 뭐였냐면은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교통이 되게 불편한 지역이라서 휴가를 나오려면 무조건 일단은 외부로 나갈 버스가 서울 가는 버스밖에 없어가지고 무조건 버스를 타고 서울 강변 터미널에 가서 거기서 다른 버스로 갈아타야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등병 때 처음으로 100일 휴가를 나왔지. 야, 나 군대 가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다가 100일 휴가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강변 터미널에 내렸어요. 근데 내가 딱 내렸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를 보더니 이 3군단 하고 나를 부르는 거야. 부대 마크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3군단인 거 어떻게 알았지? 나 아는 사람인가 해서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우리 아들도 3군단에서 군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경상남도 어디서 올라왔는데 강변 터미널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아들 면회 가야 되는데 면회 갈 돈이 없다. 그래서 나한테 한 2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왠지 좀 수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휴가 첫날부터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왠지 휴가를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분이 들어서 아저씨 속는새 치고 그냥 잘 다녀오세요라고 2만 원을 줬어요. 아저씨 어이구 고마워요 하면서 이제 유유히 사라졌는데, 그 뒤에 시간이 2년 정도 흘러서 선생님이 병장이 되고 제대하기 직전에 나오는 휴가 말년 휴가라고 그러잖아요. 말년 휴가를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터미널 강변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기분 좋게 버스에 딱 내렸는데 어떤 아저씨가 날 보더니 이 3군단 하면서 나 보면서 달려오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 아들은 3군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경남 어디서 올라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들 면회 갈 돈이 없으니까 2만 원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저씨를 봤었던 그 기분이 어땠을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잡았다 이런 뭐 이런 기분이었을까? 되게 반가웠어. 그리고 나는 이등병이었다가 병장이 돼서 이제 이곳을 떠났는데 이 사람 아직도 여기까지 이러고 있는구나라고 하면서 되게 측은지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2년 전에 제가 여기서 2만 원 드렸었는데 저 기억 안 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어이구 그렇구만 미안하구만 하고더니 후닥닥 도망을 가시더라고. 방학 중에 어떤 기사를 봤냐면요, 강변 터미널에서 군인들을 사기로 상습적으로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먹던 아저씨가 경찰에 체포됐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게 이제 2007년에 제대했으니까 벌써 10년도 더 넘는 일이잖아. 그 기사를 보면서 그때 그 아저씨 10년 넘게 아직도 거기서 계속 그러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랜만에 되게 참 옛 추억이 생각이 났었어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꼭 얘기해줘야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선생님하고 페북이나 인스타 친구인 사람이 여기는 없죠 아마? 없을걸? 그래요. 어제 유튜브에 들어갔다가 내가 수업 영상을 유튜브에다 올리자니 어떤 사람이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댓글 달았는데 뭐라고 써놨느냐? 생긴 건 되게 젊은데 수업 스타일은 되게 구리네 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어요. 내가 젊게 생겼다고 해서 되게 고맙구나라고 해서 기쁜 마음에 그 사진을 그 모습을 캡처해가지고 인스타랑 페북에 올렸는데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봤나 보네.
아무튼 진짜 온라인 수업 시대가 되니까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일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막부 정권의 수립, 가마쿠라 막부의 수립인데요. 사실 요거 예전 교과서에서는 다른 단어 하나 마련해가지고 아예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인데 우리 교과서에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여러분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더해서 좀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에서 위에 우리가 설명했던 이런 내용들이 쭉 전개되는 동안 일본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무사들의 정권, 이른바 막부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 막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막자는 한자로 군사용 천막을 의미합니다. 전쟁터에서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천막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막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부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거버먼트, 정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막부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이에요? 정부가 어디에 있었다? 군사용 천막 안에 있었다. 실제로 천막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것이에요? 군인들이 장악한 정부를 가지고 막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막부가 어떻게 하게 수립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은요, 9세기 말부터 대외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라와의 국교도 단절하게 되고요, 견당사의 파견도 중단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 9세기 때부터 당나라도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고 신라도 분열됐어요, 그죠?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에서 얻을 것이 없었다고 판단했던 일본은 관계를 끊은 겁니다, 그죠? 자, 그 이후에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맨 밑으로 가도록 할게요. 거기 선생님이 네오박스 쳐놓고 CF 막부의 수립 과정이라고 써놨죠. 보이나요? 네, 그거 같이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밑줄칠게요. 다이카 개신을 통해서 율령 체제를 성립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당의 율령 체제 받아들여서, 그죠? 자, 그래서 당나라에서 율령 체제 하에서 균전제 실시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토지를 국유화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주는 제도를 시행했었어. 그게 바로 반전수수법이라고 하는 제도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름 효과를 거두었었는데 이 당나라의 균전제가 무너지는 것하고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일단은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나누어질 땅이 부족해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귀족이나 사원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국가 소유가 아닌 그들이 소유한 밑줄칠게요, 대토지, 장원이 발달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귀족과 사원의 소유 토지는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았어.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우리 위장전이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어디 살면서 실제로 주소는 다른 데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 소유의 토지를 귀족과 사원 세력으로 앞으로 달아놓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뭐 아무튼 그래서 국가 소유의 토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국가 소유의 토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로 들어오는 세금 수입도 줄어들게 돼요, 그죠? 나라에 돈이 없으면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집니다. 나라의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밑줄 칠게요. 율령 체제가 붕괴되는 것이고요. 국가에 힘이 없다 보니까 국내 질서를 바로잡지 못해요. 또 밑줄 칠게요. 치안이 불안해지게 되고요. 치안이 불안해지게 되다 보니까 한 번만 더 밑줄 칠게요. 토지와 관련된 분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가 힘이 있고 국가가 질서를 잘 잡을 때에는요, 이 땅은 누구 땅이야 라고 국가가 정확하게 딱 정해주고 다른 애들이 그 땅 뺏으려고 하면 그러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막아줬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율령체제가 붕괴되면서 국가로 들어온 수입이 없어서 치안이 유지가 안 되니까 이 땅을 빼앗으려는 사람들로부터 국가가 그 땅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뺏으려는 자와 땅을 지키려는 자 사이에 잦은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땅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판단하게 되느냐? 이 땅을 지킨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 스스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밑줄 칩시다. 땅이 있는 유력한 농민이나 지방 호족들은요,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칼을 들고 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일본의 무사의 등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땅을 가진 사람은 자기 땅 지키겠다고 칼을 들고 맞섰어요. 그러면은 그 땅을 뺏으려는 사람들은 미안해 하고 그냥 물러날까? 아니겠지, 그지? 니네가 감히 덤벼라고 하면서 더 큰 힘을 가지고 그 땅을 뺏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땅을 가지고 있는 무사들 어떻게 하느냐? 나보다 더 힘이 센 무사하고 힘을 합쳐서 그 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사와 무사 사이에 무엇이 맺어지게 되느냐? 주인과 그를 따르는 종의 관계, 이른바 주종 관계가 맺어지게 돼요. 힘이 약한 무사는 힘이 강한 무사에게 그를 따르는 종이 되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당신의 힘으로 내 땅을 좀 지켜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만약에 당신의 땅이 위협받을 때 당신의 부하가 돼서 기꺼이 나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사가 개별적인 세력에서 주종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면서 덩어리가 커집니다. 무사단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자, 이 시기는요, 중앙에서는 천황과 귀족 사이에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서로와 서로의 이 권력 다툼 속에서 자기를 지켜줄 보디가드를 필요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지방에 자기 땅 지키겠다고 무장한 농민들이 발생을 했네. 오케이, 쟤네들을 이용하면 내 보디가드가 되겠네 라고 해서 이 귀족과 천황 사이의 권력 다툼 속에서 무사들을 고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그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느냐? 천황이나 귀족을 모시는 자, 일본어로 사무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무라이의 등장이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귀족과 천황이 갑이고요, 그들에게 고용된 무사가 을이었어. 자, 그런데 귀족과 천황 사이에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무사들이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집에 갈래요, 보디가드 그만둘래요 라고 해서 집에 딱 가버리면은요, 아쉬운 쪽은 천황과 귀족인가요? 아니면 무사들인가요? 누가 아쉬울까? 무사? 천황과 귀족일까? 어느 쪽이에요? 자, 천황과 귀족이 싸우고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각각 무사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보디가드를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중에서 귀족 보디가드들이 힘들어 그만둘래, 나 집에 갈래 하고 가버리면은 아쉬운 건 무사들이 아쉬워, 귀족들이 아쉬워? 귀족들이 아쉬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들 간의 정치적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면서 갑과 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는 거예요, 그죠? 무사가 갑이고 천황과 귀족이 을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무라이들이 늦추십시다,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성장했던 사무라이가 두 개의 집단이 붙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양대 무상 가문 중에 하나였던 으뜸 원자를 쓰는 겐지 가문과, 그리고 평평한 평자를 쓰는 헤이지 가문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겐지 가문과 헤이지 가문이 누가 일본의 권력을 가질 것인가를 놓고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겐페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본어로 그래서 겐페이라고 하면은 우리말랑 뭐라 비슷하면은 뭐 아니면 도? 같은 그런 의미로 많이 쓰여요. 자, 그리고 그 겐페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 겐지 가문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일본 최고의 실권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위로 오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12세기 말에 늦추실게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일본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겐지 가문의 세력 기반이 있었던 가마쿠라 지역에다가 새로운 군사 정권을 세웠다. 그게 바로 가마쿠라 막부라는 것이에요. 자, 막부 밑에 1185년 연도 좀 씁시다. 가마쿠라의 막부 세운 밑에, 막부 밑에다가 1185년 연도 좀 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더하기 정의 대장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천황으로부터라고 씁시다. 자, 그래서 겐페이 전쟁에서 승리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천황으로부터 네가 일본의 짱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정의대장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는데, 정의대장군 일본어를 읽으면 뭐가 되냐면은 세이이 다이쇼군이라고 불리는데, 이름이 너무 길죠? 그냥 우리 이거 줄여서 뭐라고 쓸까요? 그렇죠, 쇼군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서 쇼군이라고 하는 막부 최고의 실권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막부가 수립되면서 일본은 어떠한 정치 구조를 갖게 되었느냐, 그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마쿠라 지역에 막부가 수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막부를 가마쿠라 막부라고 부릅니다. 자, 막부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한 이른바 군사정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막부의 최고 권력자 뭐라고 부른다? 쇼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쇼군과 주종 관계를 맺은 무사들이 이 일본 사회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지배층으로 무사들이, 무사와 쇼군과 무사가 일본 사회의 지배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쇼군과 무사들이 일본 내 정치를 주도하고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게 바로 막부 정치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요. 자, 이 막부 수립되기 이전에 일본의 정부 조정은요. 교토에 있어서 우리 헤이안쿄 배운 기억나나요? 네, 그게 교토인데 거기에 이제 조정이 있었단 말이지. 자, 기존의 조정에서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를 주도하고 있었나요? 천황과 귀족이었어요. 그죠? 자, 우리는 뭐가 잘 이해가 안 되냐면요.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왕조가 교체되면 어때요? 왕도, 황제도. 나라가 바뀌면 왕도 어떻게 돼? 바뀌어요. 그죠? 새롭게 나라 세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고 그 전에 왕했던 사람 죽이거나 쫓아내잖아. 그지? 황제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런데 일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막부가 세워지고 왜냐부터 요리토모가 쇼군이 되었지만은 이 천황과 그 귀족과 그리고 그 조정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시간 있으면 조금 길게 설명을 할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본에서는요. 천황이 한 번도 대가 끊긴 적이 없어요. 심지어 지금까지 그대로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좀 많이 변하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좀 남아있어.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대단히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혼자서는 천황, 아이 뭐 그게 뭐 왕이야 말도 안 돼 라고 혼자서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절대 그걸 남들 앞에서 입 밖으로 꺼내가지고 천황을 모독하고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순간 사회에서 매장이 되거든. 어떻게 저런 놈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은 천황을 대단히 신성시 여기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력을 지금 미나모토는 요리토모가 장악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천황이 되겠다. 기존의 천황을 주고 내가 천황이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저런 개쌍놈이 있을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등을 돌려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다고 하더라도 천황은 여전히 신성한 존재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천황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 다만 뭐 할 뿐이었느냐? 의례를 담당할 뿐이었어. 의식과 예절을 담당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쇼군이 즉위했다. 너를 쇼군으로 임명하느라 임명증 주는 거 있죠, 그죠?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만 하고 담화문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사에 나가서 제사 대표로 향 꽂고 절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만 담당하는 어떤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다만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왕조가 바뀌면 왕도 바뀌고 황제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정부도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어지게 되는데 일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밑줄 칠게요. 새롭게 쇼군이 세운 막부 체제와 그리고 기존의 천황이 가지고 있었던 조정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정부가 하나의 나라에 둘 다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원적 지배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라는 하나인데 두 개의 정부가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막부 지배체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황은 다만 신성한 존재이고요. 의례만 담당할 뿐이고요. 상징적인 존재이고 실질적인 권력은 막부와 무사가 행사하는 것이 바로 막부 지배체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가마쿠나 막부 역시 아직까지는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딱히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역시 대외 관계에서는 소극적이었지만 민간적인 교육이나 문화 교류 같은 것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해 좀 되셨나요? 자, 이후에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빠르게 바뀌어 나가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8월 31일이고 그죠? 네, 이번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피드백 남겨주시면 좀 더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